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머리 쪽 타박상 심하고 의식 없고 호흡 불안정합니다. 119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이 응급실을 가르며 울립니다. 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들것 위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 얼굴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들의 어린 시절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는 아직 연락 안 됩니다. 구급대원의 보고가 이어졌지만 그 말은 점점 멀어지고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처보다 출혈보다 더 먼저 제 눈과 가슴을 잡아당긴 건 마치 운명이 다시 제 앞에 선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응급처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거니? 그 짧은 찰나 제 머릿속은 10년 전 그날의 지옥 같던 기억과 오늘 아침의 정적,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마저 가슴에 묻은 뒤 저에게 남은 건 이 넓고 차가운 집뿐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남들은 성공한 의사의 대저택이라 부러워하는 그 집이 제게는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오늘도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고 식탁 위로 떨어지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는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거실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군 입대 전의 아들. 준수야, 엄마는 오늘도 숨만 쉬고 있구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의사라는 직함 하나 붙들고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출근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봄꽃들이 그렇게나 잔인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데 내 세상만 멈춰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도망치듯 병원으로 왔습니다. 차라리 바쁘게 환자들을 돌보는 그 순간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아직 쓸모있는 인간임을 확인하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은 참으로 짓궂습니다. 이제 겨우 가슴에 묻고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혔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고도 없이 그 상처를 다시 후벼 파다니요. 과장님, 바이탈 잡혔습니다. CT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전공의의 외침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아이는 환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제 손길이 필요한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의사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의 찢어진 이마를 소독하고 거즈를 대는 순간 제 시선이 아이의 귀 뒤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핀셋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오른쪽 귀 뒤, 귓불 바로 아래에 있는 파탈만한 붉은 점. 그것은 제 죽은 아들 준수에게만 있던 아주 특이한 표식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목욕을 시킬 때마다 우리 준수는 귀 뒤에 복점을 달고 나왔네 하며 쓰다듬어 주던 바로 그 점 말입니다. 얼굴이 닮은 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비슷한 것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까지 똑같을 확률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핏줄만이 느끼는 뜨거운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설마 10년 전 죽은 내 아들이 환생이라도 해서 돌아온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이제는 헛것을 보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걸까?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내 새끼 어디 있어? 민호야. 한 여자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흙투성이 맨발로 응급실 바닥을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었고 입고 있는 낡은 식당 앞치마에는 고춧가루와 물 얼룩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아서자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 아들이 여기 실려왔대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선생님, 제발요. 처절한 모성애. 자식을 위해서라면 펄펄 끓는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것 같은 저 눈빛. 저는 홀린 듯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깊어 보였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흰 가운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튼 손이 제 하얀 가운에 흙 자국을 남겼지만 그걸 털어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민호 엄마예요. 우리 민호 살았나요? 네. 선생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제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을게요. 그녀의 절규에서 저는 10년 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안실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제발 눈 좀 뜨라고 나를 데려가라고 울부짖던 그날의 저를 말입니다. 동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는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지금 검사 들어갔으니 진정하세요. 그 말에 여자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오열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다시금 처치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저 아이의 엄마라면, 저토록 애끓는 모정을 가진 진짜 엄마가 있다면, 그럼 아까 제가 느꼈던 그 기묘한 전율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죽은 아들이 그리워 만들어낸 늙은 의사의 주책맞은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의심을 거두려던 찰나 주저앉은 여자의 낡은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지갑 틈새로 삐져나온 낡은 사진 한 장. 여자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지갑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지만 제 손이 한 발 빨랐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 낡은 지갑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 보호자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것쯤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윤리나 예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저 사진을 보라고 당장 확인하라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여자가 당황하며 손을 뻗었지만 저는 지갑을 돌려주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투명 창 속에 꽂혀 있는 손때 묻은 사진 한 장. 빛이 발해 누렇게 변해버린 그 사진 속에는 짧게 깎은 까까머리의 청년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긴 생머리의 청순한 아가씨가 그의 팔짱을 꼭 낀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사진이 낡아도 어미가 자식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준수였습니다. 10년 전 군대 가기 싫다고 투정 부리던 철없는 내 아들. 입대 며칠 전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내 새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던 내 아들 준수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가며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 저는 간신히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쓰러져서는 안 된다. 확인해야 한다. 이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왜 내 죽은 아들의 사진을 부적처럼 품고 다니는지. 보호자분, 이 사진 속 남자, 누구입니까?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질문에 여자는 흠칫 놀란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자신과 사진 속 눈부신 젊은 날의 추억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였을까요? 그녀는 제 손에서 조심스럽게 지갑을 가져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빠예요. 지금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고요. 세상에 없는 사람.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준수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내가 모르는 여자와 내가 모르는 핏줄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없다니 돌아가셨다는 말인가요? 네. 10년 전에요. 군대 가기 전에 사고로. 쿵.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귀청을 때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10년 전, 군 입대 직전, 사고사,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무서운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게 내 아들 준수야 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어깨를 흔들고 싶었지만 입이 굳어버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벽을 짚고 그녀를 응급실 구석의 보호자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다가는 제가 먼저 혼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까봐 의자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가져오겠습니다. 도망치듯 탕비실로 들어간 저는 정수기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타들어가는 속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영순아,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없어.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하지만 아까 본 아이 귀 뒤의 점은, 그리고 이 사진은, 이 모든 게 우연일 확률이 과연 존재할까?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둥글레차를 종이컵에 담아 다시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듯 젖은 손을 비비며 수술실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왜 그리도 작고 처량해 보이던지요. 낡은 옷차림, 거친 손, 화장기 없는 얼굴.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견뎌왔을 10년의 세월이 그 구분 등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진짜 내 손자라면, 내 며느리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여자는 그동안 어떤 지옥을 견뎌온 걸까? 저기 선생님. 그녀가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그녀의 긴장을 조금은 녹여준 모양입니다. 우리 민호, 정말 괜찮은 거죠? 머리를 많이 다친 것 같던데. CT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초기 반응으로 봐선 큰 뇌출혈은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애써 의사로서의 평정심을 가장하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환자의 가족력을 묻는 척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까 그 사진, 참 보기 좋더군요. 두 분이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 말에 그녀의 창백했던 뺨 위로 옅은 홍조가 번졌습니다. 고단한 삶에 찌든 얼굴 위로 사진 속 20대 아가씨의 수줍은 미소가 잠시 겹쳐 보였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짧게 만났지만 제 평생의 사랑이었죠. 가진 건 없었어도 마음이 참 따뜻했던 사람인데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착한 사람을 왜 그리 빨리 데려가셨는지 그녀의 눈가에 다시 그렁그렁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가진 건 없었다니. 준수는 대학병원장 아버지를 둔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녀석은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순수하게 그녀를 만났던 모양입니다. 평소 명품 옷보다는 낡은 청바지를 좋아했던 소탈하고 착해 빠진 녀석 성격다웠습니다. 그럼 아이 아빠 쪽 가족분들과는 연락 안 하십니까? 아이가 다쳤는데 알리셔야죠.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제발 연락하고 지낸다고 말하지 말아줘. 만약 다른 시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동시에 제발 모른다고 해줘. 그래야 내가 나설 자리가 생기니까. 그녀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아니요. 그쪽 집안에서는 이 아이 존재조차 몰라요. 모른다고요? 네. 그 사람이 사고로 가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았거든요.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장례식장 먼발치에서 그분들 우는 모습만 보고 그냥 돌아왔어요.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핏줄이잖아요. 그쪽 집안에서도 알 권리가.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야속함과 원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나한테 와서 말해주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지. 그랬으면 내가 너를 그리고 우리 손자를 금지옥엽으로 키웠을 텐데. 왜 바보같이 혼자서 그 고생을 했어? 왜?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찻잔 속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들 너무 슬퍼 보이셨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시는데 저 같은 게 불쑥 나타나서 애가 졌다고 하면 혹시라도 꽃뱀 취급받거나 그 사람 명예에 흠집 낼까봐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저랑 사는 세상이 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거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 미련한 사람. 착해서, 너무 착해서 속이 터질 만큼 미련한 사람. 자기가 힘들 건 생각 안 하고 남은 사람들 상처 입을까봐, 죽은 사람 이름 더럽힐까봐 10년을 죄인처럼 숨어 살았다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로 내려친 듯 아려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때 제가 온 주머니 속 휴대폰이 윙윙거리며 진동했습니다. 영상의학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그녀의 정수리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내 아들 준수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는 내 핏줄이 확실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지갑에서 사진을 다시 꺼내 손끝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호 아빠 이름이 박준수거든요. 이름도 참 예쁘죠? 우리 민호가 아빠 성을 따라서 박씨예요. 박민호, 박준수. 제 입에서 기어이 신음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름까지 확인 사살을 당하고 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시야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10년 동안 잿빛이던 제 세상에 갑자기 너무나 강렬한 색깔들이 들이닥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거친 손을 덮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그녀가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이 기적 같은 현실이 다시 꿈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보호자분, 아니, 지혜씨.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까 접수할 때 들었다고 둘러댈 수도 있었지만 지금 제 혀끝에는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진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지금 하면 저 여자가 놀라서 도망가지는 않을까?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내 손자가 저기 누워 있는데 할미가 되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 박준수 씨 말입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가 대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혜 씨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멍한 눈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제가 외계어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진 속의 준수, 그 아이가 10년 전에 떠나보낸 제 아들이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내뱉은 말에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제 손을 황급히 빼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아니, 믿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현실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거짓말. 선생님이 준수 씨 어머니라고요? 말도 안 돼. 지혜 씨가 아까 그랬죠. 준수가 부잣집 도련님인 거 나중에 알았다고. 제 남편이 준수 아버지가 이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준수는 우리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 가장 깊숙한 곳, 제가 매일 밤 들여다보며 눈물 찢던 폴더를 열었습니다. 준수의 대학 졸업식 사진,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준수와 그 옆에서 행복해하던 젊은 날의 저와 남편. 화면을 그녀에게 들이미는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털썩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녀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과 사진 속 얼굴을 번갈아 오가더니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흐흑, 정말 어머니세요? 준수 씨 어머니? 그래, 내가 준수 애미다. 내가 그 녀석 못난 엄마야.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따라 바닥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이었지만 지금 그런 건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저는 작게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며느리의 온기. 아니, 내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의 체온이 제 가슴으로 뜨겁게 전해져 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붙들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응급실을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우리에게는 서로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혜 씨가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준수 씨 가는 길에도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니다. 내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내가 미안하다. 내 아들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해진 수첩 사이에는 10년 전 준수가 썼을 쪽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 군대 다녀오면 우리 결혼하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제일 먼저 인사시키러 갈게. 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며느리가 될 거야. 익숙한 아들의 필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 녀석아, 이렇게 약속해놓고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니? 이 착한 아가씨를, 내 핏줄을 이렇게 내팽개쳐두고 너는 거기서 편하더냐? 그때 임신한 거 알았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준수 씨는 없고 저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라 기댈 곳도 없고 지우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미혼모로 어떻게 살 거냐고.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담담하게 하지만 뼈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못 지우겠더라고요. 민호 심장 소리를 듣는데 준수 씨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 아이마저 없으면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식당 설거지하고 새벽 우유 배달하면서 그렇게 민호 키웠어요. 힘들 때마다 민호 얼굴 보면 준수 씨가 웃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버텼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넓은 집에서 우아하게 슬픔을 소비하며 살았는데 이 아이는 그 10년 동안 내 아들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그 험한 세상과 온몸으로 싸워왔구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미라는 이름이, 의사라는 직업이, 그리고 어른이라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대신 이 아이 지켜줘서, 그리고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그녀의 거친 손을 잡고 제 볼에 비볐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굳은 살이 제 눈물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박민호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여기 있어요. 지혜 씨와 저는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멋쩍은 듯 멈칫했지만 이내 함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없습니다. 가벼운 뇌진탕 소견이고 찢어진 부위는 봉합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경과 지켜보고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안도하며 의사에게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긴장이 풀리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내 손자가 살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민호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아이의 얼굴은 영락없는 어린 시절의 준수였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이 손 안에 내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 하지만 감격도 잠시, 의사로서의 이성이 차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증은 확실합니다. 정황도 완벽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 핏줄로 인정하고 제 재산과 모든 것을 물려주려 한다면 반드시 증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 유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징글징글한 친척들 입을 다물게 하려면 말이죠. 저는 잠든 민호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지혜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아이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제 막 안도를 찾은 그녀에게 또다시 잔인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게, 하지만 순서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지혜 씨, 내 어머니, 어머니. 그 호칭이 가슴을 울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말씀하세요. 뭐든지요. 민호랑 나 유전자 검사 해보고 싶구나.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혹시라도 의심하는 거냐고 화를 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널 의심해서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다만 내가 이 아이를 내 손자로, 내 가족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공표하려면 확실한 서류가 필요해서 그래. 나중에 딴소리 나오는 거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에는 민호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잠든 민호의 얼굴을 한번, 그리고 제 간절한 눈빛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세요, 어머니. 저도 민호한테 당당한 아빠 선물해주고 싶어요. 우리 민호, 준수 씨 아들 맞으니까요. 그녀의 당당하고 맑은 눈빛.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내 핏줄이다. 고맙다. 내일 날 박는 대로 바로 진행하자꾸나. 병실 창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유난히 시렸습니다. 마치 10년 전 아들을 보내던 그날의 새벽 공기처럼 살갗을 파고드는 한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것은 차가운 유골함이 아니라 희망의 증거가 될 멸균 면봉 키트였습니다. 이 얇고 가벼운 막대기 하나가 제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도,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하셔요. 지혜 씨가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잠든 민호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새근거리며 천사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그 무해하고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제 안의 불안이 조금은 잠재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아이의 볼 안쪽을 면봉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문질렀습니다. 행여 아이가 깰까봐, 행여 이 꿈 같은 순간이 물거품처럼 터져버릴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신이시여. 내게서 모든 걸 앗아가셨으니 이것 하나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담아 제 머리카락 5가닥까지 뽑아 봉투에 밀봉했습니다. 준수의 칫솔에서 채취해둔 DNA 샘플은 이미 제 연구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니 이제 3자 대조만 하면 끝입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결과는 급행으로 돌리면 6시간 뒤에 나올 거다. 그때까지만 피가 말라도 참자. 검사실에 직접 검체를 접수하고 돌아오는 길. 복도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고 고요했지만 제 귀에는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를 깨는 날카로운 소음이 저 멀리 엘리베이터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모님, 병원 사람들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양복깃을 잔뜩 세우고 왁스를 잔뜩 바른 머리를 번들거리며 달려오는 남자. 제 먼 조카이자 죽은 남편이 평생 일궈온 이 병원 재단 이사 자리를 하이에나처럼 노리는 태운이었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은 뒤 제가 혹시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이라도 할까봐 하루가 멀다고 무난 인사를 빙자한 감시 전화를 해대는 손물 중의 손물. 그의 등장만으로도 병원 공기가 탁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뛰어다니니? 병원이다. 환자들 깬다. 아니, 지금 환자가 문제예요? 이모님이 무슨...
죽은 준수 형 아들을 찾았다면서요? 그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예요? 태훈의 눈은 탐욕과 불안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병실 문틈으로 보이는 지혜 씨를 발견하고는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본 듯한 경멸의 눈빛. 아, 저 여자야? 저 여자가 우리 이모님 홀린 꽃뱀이야? 태훈아. 아, 너 어디서 굴러먹던 애야? 어디 감히 죽은 사람 팔아서 한미천 챙기려고 들어. 내가 쓴 시나리오. 딱 봐도 견적 나오거든. 애 하나 앞세워서 돈 좀 뜯어내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는 거침없이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혜 씨는 갑작스러운 태훈의 난입과 폭언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태훈의 살기 등등한 기세에 눌려 민호의 침대 옆으로 바짝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새처럼 잠든 민호의 귀를 두 손으로 막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아이가 깨요. 제발. 아이가 문제야 지금. 유전자 검사. 요즘 흥신소 가면 100만 원이면 친자 확인서 조작해주는 거 모를 줄 알아? 이모님 속지 마세요. 제가 아는 확실한 검사업체 따로 있으니까 당장. 10년을 혼자 숨어 살았던 이유가 바로 저런 시선 때문이었겠죠. 꽃뱀 취급, 사기꾼 취급, 기생충 취급. 그 모멸감을 견딜 수 없어서 내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던 그 여린 마음이 지금 제 눈앞에서 무참히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죽어있던 제 심장이 어미로서의 본능이 다시 펄떡이며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태훈의 삿대질하는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60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분노가 실린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아, 이모, 왜 이러세요? 이거 안 나요? 내 며느리다. 낮지만 서늘한 제 목소리에 병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태훈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내 며느리고 내 손자야. 내 형수한테 그따위 막말 한 번만 더 짓거리면 그땐 이모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제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점잖기만 하던 그저 돈 많고 외로운 늙은이로만 저를 알던 태우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이모.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결과? 그따위 종이 쪼가리가 중요하니? 내 눈이 확인했고 내 심장이 확인했어. 내가 감히 내 핏줄을 모욕해? 당장 꺼져. 내 병원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저는 있는 힘껏 태훈을 문 밖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그의 덩치가 맥없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복도에서 이모님,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혜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큰 눈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진작 널 찾아서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늙은 내가 힘이 없어서 널 이런 꼴 당하게 했구나. 저런 놈들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누가 뭐래도 넌 내 며느리야. 내가 다 막아줄게. 저는 떨고 있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서 그녀가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마른 등이 제 손끝에서 안쓰럽게 떨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온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검사실장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연락.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과장님. 특급으로 돌려서 결과 지금 막 나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실장의 목소리 뒤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초침 소리처럼 째깍거렸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말해봐요. 친자 확률 99%입니다. 오차 범위 없습니다. 준수님 아드님 확실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젖은 눈으로 지혜 씨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걸까요? 지혜 씨가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대. 우리 민호. 준수 아들이 맞대. 흐엉. 준수 씨. 들었어? 당신 아들 맞대. 나 거짓말쟁이 아니래. 흑흑. 저는 비틀거리며 침대맡으로 다가가 잠든 민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세상이 뒤집혀도 상관없습니다. 저 밖에서 태훈이 같은 하이에나들이 아무리 짖어대도 제 유산을 노리는 늑대들이 득실거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지켜야 할 진짜 내 가족, 내 핏줄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이가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서류 준비해. 내 전 재산은 내 며느리 이지혜와 내 손자 박민호에게 상속한다.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그리고 태훈이 놈 한 번만 더 병원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법적 대응 불사한다고 전해. 응급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찬란해 보였습니다. 마치 준수가 하늘에서 보내주는 응원의 불빛 같았습니다. 준수야, 보고 있니? 내가 남기고 간 이 소중한 보물들. 이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킬게.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전투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제 나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어머니이자 할머니니까요. 지혜 씨가 살던 월세방은 제 집 드레스룸보다 작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겨울엔 외풍이 들이닥쳤을 얇은 창문, 그리고 두 사람이 눕기엔 턱없이 좁은 바닥. 그곳에서 나온 이삿짐이라고는 낡은 옷가방 2개와 민호의 책가방, 그리고 주방 집기 몇 개가 담긴 박스가 전부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고작 승용차 트렁크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필요한 건 그때그때 사서 썼고 이사 다니기 편하게 짐을 안 늘렸거든요. 지혜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사 다닐 일 없다. 다시는 짐 쌀 일 없게 해줄게. 제 차 뒷좌석에 민호를 태우고 조수석에 지혜 씨를 태웠습니다. 평소엔 적막하기만 했던 차 안이 두 사람의 숨소리로 채워지니 이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차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신기한 듯 창밖을 구경하는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녀석, 눈이 마주치자 배시시 웃는데
영락없는 준수였습니다. 심장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차가 제 집, 아니 우리 집 정문으로 들어서자 지혜 씨와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높은 담장,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웅장한 2층 양옥집.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성취이자 동시에 저를 가두었던 화려한 감옥. 하지만 오늘부터 이곳은 가족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와, 할머니,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에요? 궁전 같아요. 민호가 탄성을 지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혜 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택의 위용에 압도된 듯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 소매를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과분해서 꿈꾸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살아도 되는 건가요? 무슨 소리냐? 여기가 내 남편 집이고 내 아들 집이야. 주인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란다. 저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잘 봐둬라. 505. 내 아빠 생일이란다. 이제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돼. 거실로 들어선 두 사람은 넓은 공간과 높은 천장에 다시 한번 기가 죽은 듯 했습니다. 지혜 씨는 푹신한 소파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고, 민호는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서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저는 서둘러 2층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자, 따라오렴. 보여줄 게 있어. 2층 복도 끝, 지난 10년간 제가 매일 청소하며 먼지 한 톨 없이 관리해온 방. 방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준수가 쓰던 침대, 책상, 벽에 붙은 록 밴드 포스터, 그리고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들. 주인은 없었지만 주인의 숨결은 그대로 남아있는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아빠 방이었어. 어릴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쓰던 방이야. 지혜 씨는 입을 막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쓰다듬으며 마치 그곳에 앉아 공부하던 준수의 뒷모습을 상상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신기한 듯 방 안을 조심조심 돌아다녔습니다. 최신형 컴퓨터나 비싼 장난감 같은 건 없었지만 아이의 눈길을 끈 건 책장 구석에 놓인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민호가 집어든 건 가죽이 다해져서 너덜너덜해진 야구 글러브였습니다. 준수가 초등학생 때 아빠랑 캐치볼 하겠다며 사달라고 졸랐던 그 글러브. 그거 내 아빠 보물 1호였단다. 아빠가 어릴 때 야구 선수가 꿈이었거든. 우와,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맨날 야구하는데 내 글러브는 다 찢어졌거든요. 이거 제가 써도 돼요? 비싼 게임기도 아니고 고작 낡은 글러브 하나에 저렇게 눈을 반짝이다니. 역시 핏줄은 못 속이나 봅니다.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 내 거야. 이 방도 저 침대도 이 글러브도 전부 다 내 아빠가 넣어주려고 남겨놓은 거란다. 신난다. 엄마, 나 이 방 쓸래. 여기서 잘래. 민호가 침대 위로 뛰어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지혜 씨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안도의 눈물. 저 역시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수야, 보고 있니? 내 아들이 내 방에서 뛰놀고 있어. 저녁 식사 시간. 그동안 저 혼자 쓰던 6인용 식탁에 처음으로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10년 만에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보는 건 처음이라며 신나서 내온 불고기, 잡채, 생선구이.
늘 적막했던 식탁 위로 수저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민호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음악처럼 흘렀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지혜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제 눈치를 봤습니다. 혹시라도 밥알을 흘릴까, 국물을 튈까 조심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짐짓 엄한 척하며 고기 반찬을 그녀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팍팍 먹어. 살 좀 쪄야겠다. 우리 민호 키우려면 엄마가 튼튼해야지. 네, 네. 그제야 지혜 씨가 활짝 웃으며 밥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볼이 미어지도록 먹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예순이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제 방으로 올라가고 지혜 씨는 설거지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화도 시킬 겸 거실 소파에 앉아 민호가 벗어둔 책가방을 정리해 주려 했습니다. 아이가 험하게 썼는지 흙투성이가 된 가방을 털어내는데 앞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가정통신문. 무심코 주워든 종이를 펼쳐본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 안내 나의 꿈, 나의 가족 발표회. 일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부모님 중 한 분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안내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하단, 참석 여부란에 민호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놓은 메모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참석 안 함 엄마 바쁨, 아빠 없음. 아빠 없음. 그 네 글자가 왜 이리도 아프게 박히는지요. 민호가 아까 저택을 보고 궁전 같다며 좋아했던 천진난만함 뒤에 이런 그늘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빠 없는 아이. 그래서 주눅 들고 발표회 날 혼자 교실 뒤편에 서 있어야 했을 아이. 저는 통신문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준수야, 내가 없어서 우리 민호가 기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못 가면 할미가 가야지. 아니, 이사장님이 가셔야지.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통신문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은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한 벌 사야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실도 예약해야겠습니다. 내 손자 기 살려주러 가는데 늙은이 티 내고 갈 순 없으니까요. 지혜야, 내일 시간 좀 비워둬라.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향해 제가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민호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키우기 프로젝트가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무채색 정장이나 의사 가운 속에 저를 감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실크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시계를 찼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이건 갑옷입니다. 내 손자가 있는 정글, 그 잔인한 아이들의 세계로 뛰어들기 위한 할미의 전투복입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게요? 제가 가도 되는데. 지혜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한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거울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혜야, 너도 갈아입어라. 내가 어제 사다 놓은 그 옷 입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네, 하지만 기죽지 마라. 너는 이 나라 최고 대학병원 재단 이사장의 며느리야. 고개 빳빳이 들고 어깨 펴고. 알았지?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자 검은 세단에서 내리는 저와 지혜 씨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교문 앞에는 벌써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목소리가 큰 여자, 학부모 회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호를 괴롭힌 주동자 아이의 엄마이자 평소 지혜 씨를 미혼모라고 뒤에서 씹어대던 여자였죠. 어머, 저기 민호 엄마 아니야? 웬일로 저렇게 쫙 빼입었대? 옷이 날개라더니 어디서 짝퉁이라도 하나 장만했나 봐.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지혜 씨가 흠칫하며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제가 그녀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숙이지 마. 내가 죄 지은 거 없어. 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울리며 학부모 회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제 차가운 눈빛에 그녀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부모 회장 되십니까? 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민호 엄마랑 아는 사이신가? 아는 사이라.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짐짓 여유로운 척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의 가슴팍 주머니에 꽂아주었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민호 할미 됩니다. 한국대병원 재단 이사장 박영순입니다. 네. 네. 한국대병원. 이사장님이요. 그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대병원 이사장이라면 이 지역 유지들조차 함부로 못하는 거물급 인사니까요.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돌보느라 바깥 출입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우리 며느리가 혼자 애 키운다고 무시당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 아니겠지요? 아유. 그럼요. 무시라뇨. 저희가 얼마나 민호네를 챙겼는데요. 오해십니다. 이사장님.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그녀의 태도에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오늘은 참기로 했습니다. 제 목표는 이 여자를 밟는 게 아니라 민호의 어깨를 펴주는 거니까요. 교실 복도에 들어서자 쉬는 시간이라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교실 구석, 자기 자리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등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던지요. 그때 덩치 큰 남자아이 하나가 민호의 책상을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야, 박민호. 너 오늘 아빠 안 오지? 우리 아빠는 오는데. 넌 아빠 없으니까 투명 인간이 오려나? 아이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가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혜 씨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제가 먼저 교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가 우리 손자보고 아빠 없다고 그랬니?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민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칠판 앞에 섰습니다. 과장님, 안녕, 얘들아. 나는 민호 할머니야. 민호 아빠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하늘나라에 급한 환자가 생겨서 조금 일찍 가셨단다. 대신 내가 우리 민호 아빠 목까지 다 하러 왔어.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뒤따라 들어온 비서들을 불렀습니다. 비서들이 들고 온 상자들. 그 안에는 최신형 태블릿 PC가 반 아이들 수만큼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민호가 친구들한테 주는 선물이야. 앞으로 우리 민호랑 사이좋게 지내달라는 뇌물이랄까? 우와, 대박. 이거 진짜 주는 거예요? 민호야, 고마워. 너희 할머니 짱이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민호를 놀리던 아이들도 태블릿 PC를 받아들고는 민호에게 달려가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하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잔인할 만큼 솔직하죠. 돈으로 친구를 사는 건 교육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손자가 기죽어 있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돈지라라는 늙은이가 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참관 수업이 시작되고 민호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제는 나의 꿈, 나의 가족. 민호는 쭈뼛거리며 교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와 지혜 씨가 맨 앞줄에서 엄지를 치켜 세워주자 아이는 용기를 얻은 듯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 꿈은 의사입니다. 돌아가신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처럼 멋진 병원장님이 돼서 우리 엄마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지혜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박수를 쳤고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민호야. 내가 내 꿈이고 내가 내 미래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듯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태블릿 PC 받은 친구들 이야기를 하느라 신이 났고 지혜 씨도 한결 밝아진 얼굴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기사님에게 라디오 볼륨을 좀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세상 모든 소리가 축하 행진곡처럼 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뉴스입니다. 10년 전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의대생 뺑소니 사망 사건 기억하십니까?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라디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차 안의 웃음소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당시 단순 사고로 종결됐던 이 사건에 대해 최근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K대 병원장 아들 박모 씨로 밝혀져 라디오 앵커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차 안을 냉기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호의 태블릿 PC 자랑으로 왁자지껄했던 차 안은 마치 누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운전석의 기사님도 눈치를 보며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렸고 옆자리의 지혜 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쉿. 저는 짧고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민호가 영문을 몰라 뒤를 돌아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민호에게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막 아빠가 훌륭한 의사였다고 자랑스러워하게 된 아이에게 아빠의 죽음에 검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잔인한 독이 될 테니까요. 김 기사 라디오 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정막 속의 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호야, 아까 그 선물들 친구들이 좋아했지? 얼른 들어가서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자랑하렴. 할머니랑 엄마는 아빠 방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 네, 할머니 최고. 민호가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 문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지혜 씨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그 뉴스, 준수 씨 사고 말하는 거 맞죠? 재수사라니요? 그럼 그게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여긴 보는 눈이 많아. 저는 지혜 씨를 데리고 곧장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까지 친 뒤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너 혹시 10년 전 그날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니? 준수가 너 만나러 오던 길이었잖아. 통화했을 때 무슨 말 없었어?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준수 씨가 지금 가고 있다고만 하고 끊었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뭔가 기억난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왜 그러니? 뭐 생각나는 거라도 있어? 그때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에 준수 씨가 뭐라고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렸는데 형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형? 준수는 외동아들이었습니다. 형이라고 부를 사람은 사촌 형제들 뿐.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학교에 가느라 비운 병원 이사장실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던 놈. 제 아들이 죽고 나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유일한 사람. 조카 태훈. 설마 태훈이 내가. 소름이 돋아 팔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난 10년 동안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옆에 끼고 조카님 하며 살았던 꼴이 됩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꾹 깨물어 삼켰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날뛰면 안 됩니다. 놈은 교활합니다. 심증만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물증,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혜야, 잘 들어라. 오늘 들은 뉴스, 그리고 내가 기억해낸 그 말.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 특히 태훈이 앞에서는 더더욱. 네,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무서워요. 무서워할 거 없다. 내가 있다. 내 아들 죽인 놈이 누구든 내 손으로 껍질을 벗겨서라도 죗값 치르게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옛 지인인 경찰 고위 간부 출신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태훈 기조실장, 그놈의 10년 전 알리바이, 그리고 당시 사건 담당 형사와의 관계 샅샅이 뒤져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며칠 후 제 생일이었습니다. 집안은 민호가 준비한 생일 파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거실에는 풍선이 달리고 식탁에는 10년 만에 미역국이 올라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게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하며 안길 때마다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할미가 오래 살아야지. 저 더러운 놈들 다 청소해놓고 너한테 깨끗한 세상 물려주려면 악착같이 오래 살아야지.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늦은 밤, 탐정이 보내온 퀵서비스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서재 스탠드 불빛 아래서 열어본 봉투 속에는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끔찍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 인근 CCTV 캡처본, 피해자 차량을 뒤따르는 검은색 세단 마이너스 차량 뒷유리에 부착된 K대 병원 의사 주차증, 해당 차량 소유주 박태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뒤쫓던 그 검은 그림자가 바로 내 조카 태훈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탐정이 빨간 펜으로 쓴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 태훈의 고등학교 선배. 사건 직후 태훈의 계좌에서 형사에게 5천만 원 이체 확인. 으드득. 이빨이 갈려서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살인마. 페류나. 짐승만도 못한 놈. 제 눈에서 눈물 대신 핏발이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태훈의 얼굴에 굵은 X자를 그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제삿날이 될 것이다. 박태훈. 똑똑. 그때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불이 켜져 있어서. 저는 황급히 사진을 서류 파일 덮개로 가렸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 완벽한 덫을 놓을 때까지는 저 아이에게도 비밀로 해야 합니다. 잠이 안 와서 업무 좀 보고 있었다. 들어오너라. 어머니,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그녀의 촉을 속일 수는 없었나 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가 건넨 따뜻한 우유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내일 아침에 민호 학교 데려다 주고 나면 병원으로 좀 와라.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네, 병원에요? 그래. 10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내일 다 찾을 거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와라. 그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세상을 적시는 차가운 봄비. 하지만 내일 내릴 비는 다를 것입니다. 그 비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리는 정화의 비가 될 테니까요. 준수야, 보고 있니? 엄마가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차가운 대리석 복도 위에 제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따라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러 가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무겁고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대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맞잡고 심호흡을 한번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면 지난 10년간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야 합니다. 피가 철철 흐르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저는 해야만 합니다. 나는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진짜 엄마니까요. 문 열어라. 비서가 문을 활짝 열자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던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혔습니다. 맞은편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던 태훈이 저를 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하며 알랑거리던 놈의 얼굴이 오늘따라 역겨운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어휴, 이사장님. 편찮으시다더니 웬일이십니까? 오늘 이사회는 제가 주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주재해? 누구 마음대로? 아니, 이모님. 요즘 기억력이 좀 오락가락하시잖아요. 병원 경영은 젊은 저한테 맡기시고 편히 쉬시라니까요. 태우는 이사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조롱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미 놈에게 매수된 자들이겠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긴급 안건을 상정한다. 기조실장 박태훈의 해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 고발건이다. 뭐라고요? 태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살인 교사라는 단어에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은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모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해임이라니요. 제가 이 병원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형 죽고 나서 병원 주가 반토막 났을 때 그거 다 끌어올린 게 누굽니까? 저 박태훈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해? 헌신? 헌신짝처럼 내 아들을 버리고 그 자리를 꿰찬 게 헌신이니? 제 차가운 일갈에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탐정이 밤새 조사해 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꺼지고 빈 프로젝터 화면 가득 10년 전 그날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 CCTV 캡처본. 사고 차량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검은색 세단. 차량 번호 확대 사진 11러 1234 소유주 박태훈. 저게 뭡니까? 기억나니? 10년 전 준수가 죽던 날. 내 차가 사고 현장에 있었더구나.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이건 조작입니다. 제 차라는 증거 있어요? 검은색 세단이 한두 대입니까?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된 엑셀표가 떴습니다. 태훈의 차명 계좌에서 당시 사건 담당 형사에게 5천만 원, 3천만 원, 거액이 수차례 이체된 내역이었습니다. 날짜는 사고 발생 직후 일주일 동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내 고등학교 선배더구나. 단순 뺑소니로 덮어주는 대가로 얼마나 쥐어줬니? 1억? 2억? 내 아들 목숨값이 고작 그 정도였어? 태우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놈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증거 있냐고요. 돈 빌려준 게 죄입니까? 차가 거기 있었다는 게 살인 증거가 돼요? 내가 죽이라고 시켰다는 녹음이라도 있어요? 없잖아. 이모님이 소설 쓰시는 거잖아. 증거, 여기 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 씨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미혼모가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의 지혜 씨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태훈이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당신 죄 내 손으로 밝히라고. 지혜 씨는 품에서 낡고 깨진 구형 폴더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회수된 준수의 유품. 액정은 박살나고 배터리는 방전되어 서랍 속에 처박혀 있던 것을 제가 어젯밤 거액을 들여 디지털 포렌식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지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혜야. 나 지금 쫓기고 있어. 태훈이 형 차가 계속 내 뒤를 들이받으려고 해. 이 형 눈빛이 이상해. 미친 것 같아. 으악. 쾅 마이너스. 끼잉 마이너스. 스피커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수의 마지막 절규. 그 처절한 목소리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살인마의 심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으악. 아니야. 난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 병원 경영권 포기하라고 겁만 주려고 했는데 지가 운전 못해서 들이박은 거라고. 난 안 죽였어. 태훈이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스스로 자백을 해버린 꼴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대기시켜둔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태훈은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이모도 공범이야. 준수 죽고 나서 병원 주가 올랐잖아. 이모도 내심 바랐던 거 아니야? 성가신 아들 없어지니까 편했잖아. 그래서 10년 동안 모른 척했던 거잖아. 그의 마지막 독설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놈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죽고 난 뒤 슬픔을 핑계로 병원 일은 놈에게 떠넘기고 도망쳐버린 나의 방관. 그것이 놈을 괴물로 키웠고 진실을 10년이나 묻히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태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하지만 뼈아프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널 괴물로 키웠어. 그래서 내가 결자해지하는 거다. 널 죽이고 나도 죽는 심정으로 내 썩은 살을 도려내는 거야. 잘 가라, 박태훈. 지옥에서 준수 만나거든 무릎 꿇고 빌어라. 물론 걔가 널 용서해 줄 리 없겠지만. 태훈이 끌려나가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지혜 씨가 다가와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10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며칠 후,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공원 묘지. 준수의 10주기이자 진실이 밝혀진 후 처음 맞는 기일입니다. 저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준수의 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지혜 씨가 가져온 노란 풀이지어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준수가 생전에 제일 좋아했던 꽃이죠. 봄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꽃잎들이 마치 준수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준수야, 엄마 왔다. 비석에 새겨진 아들의 사진을 손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늦어서 미안하다. 내 억울함 풀어주는데 10년이나 걸렸어.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옆에 서 있던 민호가 제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웃을 거예요. 나쁜 아저씨도 잡혀갔잖아요. 이제 아빠 안 아파요. 그래, 우리 민호 말이 맞다. 이제 아빠 편히 쉴 거야. 지혜 씨가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수 씨, 보고 있어? 우리 민호 당신 닮아서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 그리고 어머니가 나 진짜 딸처럼 챙겨주셔. 당신이 보내준 선물인가 봐. 고마워. 나 이제 당신 없어도 안 올 거야. 당신 목까지 씩씩하게 잘 살게. 사랑해. 살랑. 어디선가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어와 우리 세 사람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트려 놓았습니다. 마치 준수가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 시리게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아, 걱정 마라. 내가 남기고 간 이 소중한 인연들, 이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까. 이제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엄마가 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묘지를 내려오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며느리 지혜가, 오른쪽에는 손자 민호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시리도록 차갑고 텅 비어 있던 제 양손이 이제야 따뜻한 온기로 꽉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은 춥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체온이 제 남은 생을 데워줄 테니까요. 할머니, 우리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 탕수육 먹고 싶어요. 그래, 먹자. 우리 손자가 먹고 싶다는데 탕수육이 아니라 탕수육 할아버지라도 사줘야지. 어머니, 너무 오냐오냐 하시면 버릇 나빠져요. 괜찮다. 내 새끼 내가 예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하호. 우리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준수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녕, 내 아들. 그리고 안녕, 나의 새로운 가족.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